안녕하세요. 프로공감단의 시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을 하는 회차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사항은 우리가 뭐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좀 흔하게 요즘에 더 흔하게 접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설리 씨의 사망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사실 저도 그 속보를 접하고 굉장히 놀라기도 놀랐고 또 마음도 며칠 동안 좀 좋지 않아서 사실 관련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저도 이런 정도의 영향을 받는데, 어떤 그분의 에너지와 존재에 많이 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리 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또 짐작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그리고 꼭, 우울증, 과거에 이제 설리 씨가 자신의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은,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울증이 전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또 어떤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꼭 연예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잘 알기 어려울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되게 이렇게 막 깔깔거리는 방송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오늘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또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인 만큼 물론 혼자서도 잘 떠들긴 하지만 또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좀 기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SM이라고 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그 출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DSM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출판한 서적인데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제 뭐 지금 현재 가장 최신으로는 5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정신질환도 다른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연구나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새로운 요인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좀 그 분류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등의 이제 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최신 DSM-5는 2013년도 5월에 이제 된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DSM은 보통 전문가들이 보고, 진단을 내리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DSM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는 용도로는 위험하고 단순히 정보를 얻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상심리학을 통해서 이 DSM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인지라 뭐 이 그 질환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면 괜히 나도 이거에 속하는 것 같고 이 병도 내 병 같고 다른 병도 내 병 같고 심지어는 막 관련된 막 타인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뭐 감이나 아니면은 추측
혹은 단편적인 판단으로 진단을 내리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조차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제대로 이런 습득과 실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진단하거나 판단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우리가 사실은 이 우울증이 너무 가깝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좀 힘든 자극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특히 나에 대해서나 그리고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힘든 부분을 캐치해서 좀 더 예방적인 도움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도록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사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DSM-5에서는 이제 우울장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류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그동안은 DSM-5, 아니, 후를 석사 때 배웠고, 그게 그래서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DSM-5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질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 우울장애 안에는 뭐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어렵죠, 이름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주요 우울장애, 또 뭐 지속성 우울장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5 안에 들어간 부분이 이제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러니까 실제로 월경으로 인한 어떤 기분 부전 불쾌감이 이것도 하나의 질환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가볍거나 그렇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니다. 실제로 생활에 일정 이상의 불편감을 주는 그 질환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이렇게 이 안에서도 되게 이렇게 세부적인 진단 기준과 분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울장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분류된 우울증 중에서는 가장 조금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DSM-4에서는 기분장애 대분류 안에 속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DSM-5에서는 우울장애 한 종류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이것들에 막 다 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이 되면서 특히 이전의 상태와 비교할 때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증상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꼭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및 즐거움의 상실이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도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및 즐거움의 상실은 어떻게 보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단 기준의 5가지 이상이 꼭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및 즐거움의 상실이 2주 연속으로 지속이 되는 것에 속한다면 꼭 당장 주요 우울장애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우울감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이 우울감이
앞으로 뭐 더 심해지기 전에 예방을 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진단 기준에 속하는 그 증상들이 당연하지만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체적 다른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치료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물질이나 뭐 약물 복용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단 기준은 아까 말했던 우울한 기분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우울한 기분이 아니라 하루 중 대부분이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슬픔이나 공허감, 절망감. 슬픔, 공허감, 절망감이에요. 이것들이 주관적으로 보고되고 객관적으로도 관찰이 된다.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좀 상태가 많이 좀 슬퍼 보이고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관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완전 다운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과민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날서 있는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냥 막 되게 사춘기야 왜 이래 이렇게만 넘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이나 하루 중에 대부분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전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에는 당연히 뭐 관심이 없겠지만 이전과의 그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이런 걸 하면 재밌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별다른 재미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죠. 요 두 가지가 주요 우울장애에서 필수로 하나 이상이 속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증상 중에 하나 혹은 둘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케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체중 조절을 안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 뭐 예를 들면은 한 달 동안 5% 이상의 체중이 변화됐거나, 그러니까 증가했거나 줄어들었거나요.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식욕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증폭하거나. 그리고 뭐 아동의 경우는 이제 발달 단계에 있는데 아동의 경우는 이제 체중 증가가 발달적으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기대치에 계속해서 이제 미달되는 경우가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사실 이제 불면도 되게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알아차리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가장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느낌으로 알아차리기가 확신이 안 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식사, 그러니까 식욕이나 수면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무너질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잘 먹고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당연하다고 보기에는 또 되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장기화될수록 사람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기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경우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관적으로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금 되게 초조하고 이렇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꾸 둔해지면서 바로바로 뭐가 되지 않는 느낌을 주관적으로도 받겠지만 객관적으로도 또 관찰이 가능하고 저 사람 좀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 이렇게 초조하고 뭔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주로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주위 친구나 동료들이 관찰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주관적인 좌불안석이나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건 객관적으로도 너 평소랑 확실히 다르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정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와 활력의 상실. 이거 당연하죠. 이렇게 수면이 무너지고 식욕도 무너지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뭐 이렇게 흥미를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확실히 피로감이나 활력의 상실이 눈에 띄게 보이겠죠. 이것도 거의 매일 나타나는. 그리고 거의 매일 무가치감 혹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적절한 죄책감이라는 뜻은 우리가 죄책감을 죄책감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일상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여겨졌을 때라든지 그런 뭔가 근거가 있는 죄책감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뜻은 이거에 죄책감을 왜 느껴? 이런 것까지 왜 죄책감을 느껴? 혹은 그게 왜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할 정도로 이제 다소 망상적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하고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죄책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책감은 내가 단순히 이렇게 우울이 있다거나 이런 병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야, 그런 거에 왜 죄책감을 느껴? 그리고, 그런 것까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좀 너가 너무 혼자서 너무 갔는데? 이런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주관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도 나 진짜 예전 같지가 않다.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잘 앉아있기가 너무 어렵다. 예전보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먹고 싶어 하면은 어떤 것들이 곧잘 떠오르거나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그런 게 어려워졌다. 그런 호소가 있거나 또 이게 객관적으로 옆에서 봐도 뭔가 이제 이전보다 너무 산만해졌는데 혹은 좀 너무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인데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죽으면 어떨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정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생각들, 자살 시도나 수행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속한다면 사실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 관계에서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상들이 물질의 생리적인 효과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이 전제가 되는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되게 여러 개가 사실 단편적으로 2주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상태들이 분명하다면 더욱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간으론 2주 이상, 이 증상 중에서 몇 개 이상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지. 이것들 중에서 자기가 5개가 아니고 2주가 아니어도 분명하게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부터는 면밀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걸 안내드리는 것이 스스로 이거를 진단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위험하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준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과 타인을 잘 살펴줘라. 이게 그냥 뭐, 요새 왜 이래? 이런 수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 뭐 증상들이 있다, 없다, 혹은 없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히 궁금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 이상심리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적 관점에서, 그 여러 원인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생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또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요한 생활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이거는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누가 봐도 이 사건을 겪으면 누구라도 사실은 무너지기가 쉽겠다 하는 사건들이 일상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자신의 질병이나 가정 불화나 뭐 가족 관계나 이성 관계가 안 좋아지고 친구랑 심각하게 갈등이 있거나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파탄, 뭐 업무 부진이나 학업 부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의 일상과 생활에 있어서 특히 지속적으로 이어질수록 굉장히 이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생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활 사건에 대한 충격 강도를 뭐 객관적으로도 어떤 연구에서 이제 뭐 숫자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이제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가족의 사망부터 해서 뭐 가장 강도가 낮은 건 뭐 기대보다 낮은 성적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표에서 예시로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런 생활 사건은 개인마다 사건의 내용이랑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는 기대보다 낮은 성적이 상당한 충격 강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나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타격을 미쳤는지를 주관적으로 이제 느끼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주요한 생활 사건 못지않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치는 미세한 생활 사건이 이제 누적되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사소한 갈등이어도 뭔가 연달아서 일어난다. 친구랑도 싸우고 가족이랑도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활 사건이어도 되게 이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처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비난도 여기서 받았는데 또 마침 여기서 받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쇄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정말인가 이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우울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결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친밀감이나 뭐 인정받거나 애정이 있거나 어디에 소속감, 뭐 누군가로부터 받는 돌봄과 보살핌, 정보 제공, 뭐 물질적인 도움도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개인의 자존감과 안정감을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사회적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지의 원천 보통 이제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 이런 주위 자원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지지가 잘 있다면은 이제 앞서 말한 어떤 생활 사건들이 몰려올 때에도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바탕이나 기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자원이 많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의 발생이나 지속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하는 뭐 독박 육아라든지 완전 이렇게 유학 생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타지에서 이렇게 가까운 친밀감 있는 관계에 연락이 쉽지 않은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처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조금 위험한 시기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적 요인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생활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아시다시피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도 그러니까 물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소한 자극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사건만으로 우울증이나 심각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도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한 번쯤은 혹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이제 상실을 했는데, 그런 그 상실에서 오는 분노가, 슬픔이, 향하는 대상이 사라진 상태거나 아니면은 도덕적 억압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게 어떤 스스로 분노나 이런 것들을, 향하기가 어려울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자기 비난이나 자기 책망이나 죄책감으로 이어져서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게 돼서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무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무의식적이라서 당사자도 그걸 쉽게 자각하거나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까 전에 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증상들 중에서 죄책감의 증상과도 연관이 높은 이제 관점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뭐 우울증이 사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실 어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얘기랑 좀 맞물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위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칭찬이나 보상이나 도움이나 지지나 어떤 즐거움, 친밀감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자극이, 없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증가할 때, 그래서 불쾌한 경험이 더 증가할 때, 그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뭐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우울 증상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줄어서 힘들었던 어떤 강화해주는 자극들, 예를 들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주고 무슨 일인지 걱정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자기 생각이 이렇게 내가 우울할 때 얻게 되는 걸로 공식이 생기면 이제 이 우울 증상이 본의 아니게 더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우울 증상은 일정 이상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또, 이런 관심 위로 걱정이 오히려 줄어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더 이제 우울증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행동주의 이론가 중에 한 명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우울한 사람은 더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걸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혐오 자극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특징을 뭐 제시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 빠진 이후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울증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 이론도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이론은 이제 개를 대상으로 조건 형성 실험을 하는 중에
이제 실험의 1단계에서 걔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놓고 하루 동안 이제 이걸 벗어나면은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근데 2단계에서는 걔를 자유롭게 풀어놔서 옆방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면 전기 충격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묶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전기 충격을 주고 2단계에서는 풀어놓고 도망갈 수 있는 세팅을 준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줬는데 이때 걔가 보이는 반응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풀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전기 충격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은 개는 2단계에서 전기 충격을 주면 바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힘들고 불쾌한 자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데, 묶어놓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경험이 더해지면은, 내가 이거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가 힘든 자극을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좌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결국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감을 학습이 돼서 이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또 백이 좀 대표적인 그 심리학자인데 되게 유명한 우울증과 관련된 인지삼재라고 해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독특한 사고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다고 해요. 나의 미래는 비관적이고 안 좋을 거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까 무기력한 상태처럼 이 어려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나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울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열악하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가 쉽다. 그러니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쉽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무서워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심리학자는 인지적인 오류의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야, 그거는 인지적인 오류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만한 경험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거를 반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야, 너 그런 생각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가벼운 말들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 오류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나 경험이나 이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외로운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해주는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마지막은 뭐 생물학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뇌 구조의 기능의 문제, 뭐 뇌 분비 계통의 이상이 우울증이랑 관련된 것으로 또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되죠.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원인들을 사실은 뭐 원인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론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더 여러 가지 개념이나 뭐 그런 그 설명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도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스스로나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또 위험할 수 있다. 또 이제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이론마다 관점마다 또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구나.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내가 생활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지? 뭐 내가 나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여력이 될 때 점검해 보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들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차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가 다음 회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결국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래서 우울증 예방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노건 써넘님이랑 함께 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회차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진지하고 정보 제공적인 측면이 많았는데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어떤 이유로든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진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케어하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이제 잘 돌보는데 또 타인을 잘 살피는데 마음을 내어서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